에이 그 징글징글하다 이년아.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같은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한밤중 마포 나루터 언덕배기를 찢어 놓을 듯 울려 퍼집니다.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한 살얼음이 낀 문지방 밖으로 홑겹 저고리 하나 걸친 여인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 배 좀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듯 남산만 한 만삭의 몸이 아닙니까? 어머님, 흑흑.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굶어도 좋으니 제발 이 밤에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뱃속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며느리가 언손을 비비며 눈물로 호소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독이 바짝 오른 시어머니는 매정하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천벌을 받을 위인. 목덩이를 제 발로 차는구먼. 여러분, 빈손으로 쫓겨난 저 며느리 품속에 훗날 한양상권을 뒤흔들 엄청난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 걸 저 미련한 시어머니가 꿈에라도 알았겠습니까? 결국 10년 뒤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이야기는 10년 전 조선 숙종 임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강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마포 나루터. 그곳에 최씨 주막이라는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인 최씨 할멈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심술보가 십리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사람 귀한 줄은 모르는 아주 고약한 위인이었지요. 이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연이라 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이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얼굴은 순하게 생겼어도 그 손끝 야무지기가 당대 제일이라 할 만했습니다. 남들이 다 버리는 시들시들한 시래기도 연이 손만 거치면 구수한 꿀맛이 나고 쉰내 나는 묵은지도 씻어서 들기름에 달달 볶아내면 달아난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루터 뱃사공들이 최씨 할머 욕지거리 듣기 싫어도 며느리 국밥 맛 생각나서 온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 최씨 눈에는 며느리의 그 정성이 다 돈 까먹는 짓거리로만 보였습니다. 하루는 연희가 국물 맛을 내겠다고 멸치 몇 마리를 더 넣고 육수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최 씨가 득달같이 달려와 등짝을 후려칩니다. 에이 그 이망을 년아. 국물만 낸답시고 비싼 멸치를 2마리나 더 넣어? 내년이 우리 집 기둥뿌리를 아주 뽑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물을 더 부어서 양을 늘려야지. 아주 살림거덜 낼 년이 들어왔어. 연희는 서러웠습니다. 손님상에 나가는 음식인데 맹물 같은 국을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대꾸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뻔하니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만 삼켰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허구한 날 노름판에 빠져 집에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 연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숯검정이 다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연희의 유일한 낙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부엌 구석. 호롱불 아래서 작은 수첩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첩은 너덜너덜해질 대로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에는 연희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멸치는 대가리와 똥을 떼고 볶아야 비린내가 없다. 무는 서리를 맞은 가을, 무가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니 국물 내기에 좋다. 연희는 장터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재료 고르는 법, 손님들이 지나가며 했던 말들.
그리고 자신이 터득한 만내는 비법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언젠가 내 가게를 차려 떳떳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연희의 꿈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 지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 뱃길도 끊기고 나루터 손님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파리만 날리는 주막마루에 앉아 최 씨는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애먼 며느리 잡을 궁리만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허름한 삿갓을 쓴 노인 하나가 비를 쫄딱 맞은 채 들어섰습니다. 무명옷은 다 해져서 넝마가 따로 없었고 집시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딱 봐도 돈 한 푼 없어 보이는 행색이었지요. 최 씨는 눈을 아래 위로 훑더니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에잉, 재수 없게. 오늘 장사 공쳤네. 여보시오, 우리 집은 동냥 안 하니 썩 나가시오. 밥 얻어먹고 싶으면 저기 관아에나 가보든가. 그러자 노인이 삿갓을 살짝 들어 올리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품속에서 엽전 두 잎을 꺼내 탁자 위에 딱 하니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돈은 낼 테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이요. 돈을 본 최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서는 굽신거리기 바빴지요. 아이고, 손님, 진작 말씀을 하시지. 들어오십시오.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요. 그러고는 부엌을 향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 연희야, 뭐하고 있냐? 저기 노인네한테 어제 팔다 남은 국이나 대충 데워 내가! 건더기는 많이 넣지 말고! 하지만 연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비록 남은 국이라도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손님에게 찬밥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희는 뚝배기를 불에 올리고 정성을 다해 다시 끓였습니다. 거기에 텃밭에서 갓 따온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고 아껴두었던 다진 마늘을 한 숟가락 듬뿍 넣어 잡내를 잡고 감칠맛을 살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밥이 노인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받아 든 노인은 국물을 한 숟가락 후루룩 떠먹어 보았습니다. 순간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하, 이거 참 국물 맛이 예사롭지 않구나. 겉보기엔 평범한 시래기 국인데 어찌 이리 깊은 맛이 우러나오면서도 뒷맛이 개운할꼬 필시 귀한 비법이 숨어 있어. 노인은 짐짓 모르는 척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이 국밥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자네가 끓였는가? 최 씨는 칭찬을 듣자마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암만요, 이 근방에서 제 손맛 모르면 간첩입니다요. 내 손맛 보고 단골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빈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나가는 길, 노인의 시선은 밥값을 계산하는 최 씨가 아니라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하는 연희의 굽은 등과 선반 위에 놓인 그 너덜너덜한 수첩에 머물렀습니다. 흙 속에 진주가 묻혀 있구나. 저 여인의 손끝에서 천하를 움직일 맛이 나오겠어. 그 노인이 바로 한양상권을 쥐락펴락하며 상업의 신이라 불리는 거상 박영감이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암행을 하며 사람을 찾던 중 진짜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시원찮아 흉년이 든 데다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막에도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장작 살 돈도 떨어져 냉골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희의 배는 만삭이 되어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느라 몸은 삐쩍 말랐는데 배만 남산만 하니 보는 사람 마음이 짠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에게 며느리는 이제 일꾼이 아니라 귀한 쌀 축내는 짐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최 씨는 방바닥을 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입 하나 줄이기도 벅찬 세상에 애새끼까지 딸린 식충이를 끼고 살아야 하다니. 전현이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꼴만 봐도 내 속이 뒤집힌다 뒤집혀.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최 씨가 곳간에 들어갔다가 쌀 한 줌이 빈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은 쥐새끼가 파먹은 흔적이 역력했으나 최 씨는 옳다구나 하고 며느리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가 감히 시어미 몰래 쌀을 빼돌려? 친정으로 빼돌렸냐? 아니면 내 백굴에 쳐넣었냐? 어머님, 억울합니다. 저는 맹물만 마시며 버티고 있습니다요. 맹세코 쌀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빌었지만 이미 쫓아낼 구실을 찾던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연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더는 못 참는다. 도둑년이랑은 한 지붕 아래서 못 산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지금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최 씨는 며느리의 옷 보따리를 눈밭에 집어 던지고 며느리를 대문 밖으로 냅다 떠밀어 버렸습니다. 죽든 살든 내 사정이고 내 쌀 축내지 말고 썩 꺼져. 쿵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비수처럼 연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연희.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옷가지, 엿벌과 품 속에 간직한 그 낡은 수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연희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눈밭을 적셨습니다. 쫓겨난 연희는 살을 내는 눈보라를 뚫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배는 당장에라도 터질 듯이 뭉쳐왔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이 어미가 미안하다.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연희는 이를 악물고 눈 덮인 산길을 기어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성황당이 있다는 것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성황당 안은 거미줄이 쳐져 있고 냉기가 가득했지만 눈보라를 피할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썩어가는 거적대기 하나를 부여잡고 홀로 산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 낳을 땐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 엄동설한 폐가에서 아이를 낳다니요. 어머니. 연희는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갈까봐 옷고름을 입에 물고 하늘이 노래지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응애.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연희는 탯줄을 이로 끊고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연희는 그대로 탈진하여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모자가 얼어 죽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마침 인근을 지나던 방영감의 하인이 희미한 소리를 듣고 성황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방영감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호롱불을 비춰본 방영감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때 그 주막의 며느리 아니더냐? 여봐라, 못들 하느냐? 당장 가마를 대령해라.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 천지신명이 도운 것일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귀인을 만난 것입니다. 방영감의 집으로 옮겨진 연희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미역국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은희님, 죽어가던 저희 모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요. 연희는 몸이 좀 추슬러지자마자 부엌일을 자청했습니다. 방영감네 쌀과 좋은 재료가 연희의 손끝을 만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습니다. 콩나물국 하나를 끓여도 그 시원함이 다르고 나물을 무쳐도 고소한 향이 담장을 넘으니 방영감 집안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방영감이 연희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자네, 그때 내가 주막에서 본 그 수첩 아직 가지고 있는가? 연희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이제는 다 달아빠진 너덜너덜한 수첩을 꺼내 놓았습니다. 방영감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야. 날씨가 흐리면 사람들이 기름진 것을 찾고, 볕이 좋으면 시원한 것을 찾는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 방영감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연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해보게. 자네의 그 안목이라면 분명 한양 최고의 객주가 될 걸세. 연희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저는 천한 여인네입니다. 게다가 빈털터리인데 어찌 저를 믿고 이런 큰 돈을... 그러자 방영감이 인자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장사꾼은 담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을 믿는 법일세. 자네는 이미 최고의 담보를 가지고 있어. 연희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요.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마포 나루터에는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루터 한복판 가장 목 좋은 곳에 으리으리한 2층 기와집이 들어섰는데 이름하여 황금저. 전국 8도의 사내 진미가 모이고 돈 좀 있다는 거상들은 죄다 이곳으로 몰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황금정 음식 맛을 못 봤으면 한양 다녀왔다는 소리를 맑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그곳의 대행수 주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연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낡은 무명옷 대신 기품 있는 쪽빛 비단옷을 입고 수십 명의 일꾼을 부리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어졌고 말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반면 며느리를 내쫓았던 최 씨 주막은 어찌 되었을까요? 인과응보라 했던가요? 에이, 퇴. 국밥에서 쉰내가 나잖아. 이걸 돈 받고 판다고. 손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파리만 날리는 주막 구석에서 최 씨는 쭈글쭈글한 노파가 되어 곰팡이 핀 바바를 세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들놈은 노름빚에 쫓겨 야반도 주한 지 오래였고 최 씨에게 남은 건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림에 지친 최 씨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큰 객주 황금정에서 오늘 개업 10주년이라며
무료로 국밥을 나눠준다던데. 뭐, 공짜 밥을 줘. 최 씨는 체면도 없이 깨진 바가지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그곳의 주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지경이 되니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겁니다. 황금정 앞마당은 무료 국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꾀죄죄한 몰골의 최 씨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빨리 좀 주지. 최 씨는 체면이고 뭐고 허겁지겁 국밥을 받아들고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숟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한 입 삼킨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의 숟가락질이 딱 멈췄습니다. 이 맛은 혀끝에 감기는 구수한 시래기 맛, 비리지 않고 개운한 멸치 육수, 그리고 칼칼한 뒷맛. 이것은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 연희가 끓여내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눈밭에 얼어 죽었을 텐데. 최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국그릇을 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국이 입에 맞으십니까?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 최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운 비단옷을 입은 안방마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후광이 비치는 듯한 그 모습에 최 씨는 저도 모르게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죽지 못해 사는 늙은이에게 이런 귀한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러자 그 마님이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10년 전에 가르쳐 주신 덕분이니까요. 예, 어머님이라니요. 최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저 눈매, 저 입매. 설마 혹시 연희 내년이냐?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와장창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귀신이다. 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났어.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가 이 으리으리한 객주의 주인이라니. 그것도 살아서 저리 당당하게 서 있다니. 최 씨는 너무나 놀랍고 또 창피하고 두려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연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쫓아내며 뭐라 하셨습니까?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 하셨지요? 보십시오. 그 식충이가 지은 밥을 드시러 오셨군요. 최 씨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연희야, 아니 며느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눈이 삐었지. 복덩이를 모자라보고. 제발 목숨만 살려다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파가 전설의 그 못된 시어머니래. 최 씨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는 최 씨. 사람들은 저런 노인네는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야 한다며 혀를 찼습니다. 연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뼈에 사무쳤던 원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려 내쫓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엎드린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며느님. 저는 어머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엄동설 안에 사람을 내쫓는 짓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객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이분을 뒷방에 모셔라. 하지만 공짜 밥은 없다. 오늘부터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게 해라. 최 씨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 평생 내 은혜를 갚으며 삶아. 짐승만도 못한 나를 사람 취급해 주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날부터 최 씨는 거만한 주모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 지난날의 업보를 씻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희가 눈밭에서 낳았던 아들은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할머니인 최 씨는 손자의 급제 소식에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연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늙고 병든 최 씨에게 절을 올리게 했습니다. 인사드려라. 네, 할머니시다. 비록 밉고 원망스러워도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법이란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잘 살아서 베푸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하지요. 연희는 며느리를 구박했던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돈도 따른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청사초롱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